얼어붙은 기억. 신칸센 창 전면 가득 펼쳐진 이와테의 하늘은 새파랗고 높았다. 왼쪽에는 이와테산이 보랏빛으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마치 그림 엽서라도 보고 있는 것 같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나는 하차 준비를 미리 하기 시작했다. 모리오카에 도착할 때면 늘 마음이 들뜨는 것이다. 거의 2년 만에 찾는 모리오카다.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도쿄로 모신 이후로 모리오카와의 인연은 흐려졌다. 이제는 가끔씩 친척들 기제사를 참석하는 마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지낸 동네라서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다. 언젠가는 모리오카로 돌아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도쿄에서 TV 드라마 연출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방에서는 딴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 결국 도쿄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쭉 방송국에 남아 있으면 이와테에 있는 계열 방송국으로 이동할 기회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젊고 고향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었다. 노리코 역시 이와테에서 사는 건 사절이라고 완강히 버티고 있었다. 전차는 플랫폼에 미끄러지듯이 들어갔다. 폼에는 두 남녀가 마중 나와 있었다. 젊은 여성이 나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다. 나와 동년배로 보이는 남자도 미소를 띠며 앞으로 다가왔다.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셨겠네요. 우라타라고 이름을 댄 남자는 에스마을 읍사무소에 관광과 명함을 내밀었다. 여성은 예상대로 교육위원회의 스이도 지아키였다. 첫 대면이지만 그녀와는 전화로 몇 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 훨씬 나이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녀는 20대 중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위원회라는 딱딱한 이미지와도 동떨어져 있다. 약간 짧은 듯한 스커트에 긴 다리가 눈에 띈다. 게다가 발랄해서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다. 스이도 씨는 워낙 선생님 광팬이라서요. 지금 좀 흥분한 것 같네요. 선생님께 연락을 드릴 때는 늘 긴장해서 경직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이 많이 웃곤 했어요. 우라타는 지아키를 놀렸다. 아무래도 아직 부족한 탓인지 이 스이도 씨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저희 마을에 연고가 있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걸 인연이라고 생각하시고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우라타는 깨끗이 고백했다. 나는 마지못해 웃었다. 아무튼 차로 가시죠.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라타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계단을 내려갔다. 역 앞에 검정색 관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올라타자 바로 출발했다. 차는 그리웠던 가운바시 다리를 건넌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와테산은 유난히 아름답다. 나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보고 있었다. 마을에 대한 추억은 어떠신지요? 우라타가 물었다. 추억이야 많죠. 모리오카로 이사한 다음에 거의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억이 퇴색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차 창에서 봤는데 아주마네 산이나 니야마도 그대로던데요. 두 산 모두 에스마을의 심볼이나 다름없는 산이다. 그리고요. 모리오카에서 오는 버스 노선은 지금도 정류장 이름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순서대로 나열했다. 물론 대충이었지만 7, 8개 정도를 댔다. 어머나, 선생님, 다 정답이에요. 앞 조수석에서 지아키가 밝게 말했다. 정말로 여기 사셨던 게 맞네요. 우라타는 놀란 표정이었다.
거기까지 알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전학은 몇 학년 때 오신 거예요? 지아키가 뒤돌아보며 물었다. 초등학교 4학년 봄부터 중학교 1학년 여름까지 있었어요. 버스 노선을 잘 아는 건 중학교 때 버스로 통학했기 때문이죠. 시골길을 유유히 달리는 버스의 느린 속도를 잊으려고 버스 정류장을 손꼽아 보곤 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대부분 머릿속에 남아있나 봅니다. 아버님이 현리병원 부원장으로 부임하셨죠? 우라타가 말했다. 아버님은 건강하신지요? 아니요, 5년 전에.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마을까지 요즘은 얼마나 걸립니까? 나는 화제를 바꿨다. 차는 성터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시모노하시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 메이지바시 다리를 향해서 센보쿠 마을로 들어갈 생각인가 보다. S마을은 바로 그 앞이다. 고속도로가 마을 바로 옆을 지나기 때문에 30분 전으로 도착할 겁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예전에 이용하셨던 버스 노선으로 갈게요. 한 5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예전과 변함이 없군요. 네, 경치도 그렇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사셨던 지역 풍경은 40년 전과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모리오카와 가까운데도 왠지 시대에 뒤처진 느낌이죠. 그 점은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넓은 이와테 현에서도 신기하다고 말이죠. 그렇네요. 전화로 알려주시기 전까지 설마 초등학교나 영화관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정말 믿기지를 않네요. 살았던 건 10살 전후였으니까 지금부터 36년이나 더 전의 일이네요.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서까지 굳이 찾아보고 싶지 않아졌던 것이다. 모리오카는 신칸센이 개통한 이래 점점 마을 풍경이 바뀌어서 그리움을 느낄 만한 장소가 줄어들었다. 이게 다 스이도시의 공이에요. 바쁜 선생님께서 친히 마을에 와주신다니. 우리 읍장님도 무척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강연에는 읍장님도 물론 참석하실 거고요. 우라타의 말에 지아키는 쑥스러워했다. 나 역시 겸연쩍었다. 일부러 방문해 주셨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다. 흥미를 가진 건 오히려 내 쪽이다. 최신 에세이집을 읽었다고 하면서 지아키가 나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은 2달 정도 전의 일이었다. 그 책 안에는 나와 S마을의 관계가 적혀 있다. 원인 불명의 화재로 소실돼서 새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일. 그리고 입장한 사람이 10명을 넘지 않으면 그날 상영을 중지하는 작은 영화관의 일. 이것들은 모두 그리움에서 비롯된 문장들이다. 지아키는 현재 S마을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매우 기쁜 일이라고 감상을 말한 뒤 1시간 정도의 강연을 의뢰했었다. 도쿄 근처라면 몰라도 이와테는 너무 멀어서 주저하고 있자니까. 지아키는 영화관이나 초등학교가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었다. 또 강연 회장은 그 초등학교에 내가 배웠던 교실에서 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당연히 건물은 헐렸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나는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답한 뒤 강연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선생님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초등학교를 보존시키는 건 좀 불가능한 일일까요? 네? 그게 무슨... 나는 우라타를 쳐다보았다. 저도 몇 번인가 보러 갔었는데요. 정말 멋진 건물이더라고요. 모르타르가 참 정겨워요.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만
2년쯤 후에는 헐게 됩니다. 그 전에 그 건물을 무대로 해서 TV 드라마를 찍어주면 좋겠는데 마을 선전도 될 거고요. 역시 하고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뱉었다. 단지 추억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강연에 사례금이 무려 40만 엔이었던 것이다. 역시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긴 이런 일은 드문 일도 아니다. 보시고 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히 나쁜 제의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인 것이다. 마침 감상에 젖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약간의 불쾌함을 느낀 것에 불과하다. 실현되면 은혜를 갚는 것이기도 하다. 영화관 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나는 지아키에게 물었다. 만일 드라마화 될 경우 그 영화관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 요전에 생선 가게가 매입해서 거기를 슈퍼로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망해서 건물만 남아 있어요. 외관은 그 당시 그대로라고 들었는데 객석이나 스크린은 물론 없고요. 슈퍼로 바뀌었다면 당연하겠죠. 근데 영사실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물론 밖에서 본 인상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밝을 때 보고 싶네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지아키는 기뻐하면서 승낙했다. 차는 곧장 읍사무소로 향했다. 에스마을은 꽤 넓은 편이다. 읍사무소가 있는 마을 중심부와 내가 살던 지역은 차로 15분이나 떨어져 있다. 과연 마을 중심부는 크게 변모해 있었다. 그렇다고는 하나 새 빌딩이나 화려한 네온 사인의 파친코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이 주변에는 원래 별다른 기억은 없다. 어렸을 때라서 여기까지 온 적도 별로 없었다. 어머니의 친정은 모리오카에 있었다. 토요일, 일요일은 대개 어머니와 함께 모리오카에 갔다. 그래서 쇼핑 때문에 마을 중심부에 갈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내가 아는 에스마을은 집이 있던 지역을 에워싼 아주 작은 구역일 뿐이다. 심지어 어렸을 때는 이 읍사무소가 있는 지역은 에스마을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이 근처에도 영화관이 있었죠? 읍사무소 응접실 창문에서 밖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지아키한테 말했다. 우라타는 읍장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네, 이 근처에도 영화관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보러 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한 마을에 영화관이 2개나 있었던 거잖아요. 영화밖에 즐길 게 없는 시절이었다고는 해도 좀 믿기 힘들죠. 왜 영화관이 2개나 있었을까요? 저 선생님, 에세이에도 있었습니다만 선생님 영화를 좋아하셨나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쪽 영화관에는 괴담 영화가 주로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은 보러 갔었죠. 에세이에 보면 영화가 매일 바뀌었다고 써 있던데 정말 대단한데요? 아,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아요. 어쩌면 금토일 사흘간 상영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매일 바뀐 건 사실이에요. 몇 년 전에 개봉된 예전 영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매일 바뀌는 건 좀 색다른데요. 그리고 일주일에 사흘씩이나 빼놓지 않고 보러 가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사실 영화보다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나는 살짝 웃으며 털어놓았다. 그 영화관 안에 빵이랑 우유를 파는 작은 매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제가 좋아하던 여자아이네 집이 운영을 했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는 그 여자아이가 대개 나와서 거들곤 했고요.
결국 그녀 얼굴을 보러 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건 아랑곳 없고 뒤쪽만 신경 쓰곤 했었죠. 커튼 틈새로 그녀도 영화를 보고 있었고요. 근데 그 얼굴이 스크린 빛을 받아서 하얗게 드러났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선생님, 그때 초등학생이셨죠? 네,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동급생이었으니까요. 내가 말하자 지아키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목적이라면 일부러 영화관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말도 거의 안 해봤어요. 하지만 영화관 어둠 속이라면 말을 할 수 있었죠. 잔돈을 받을 때 손과 손이 닿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정도로 두근거렸어요. 그 아이는 물론 몰랐겠지만 이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졌을 땐 보디가드처럼 굴기도 했었어요. 이 밤길에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면 뛰어나가 구해줄 생각으로 말이죠. 그래서 몰래 그녀 집까지 뒤를 따라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이상하죠? 아니요. 그나저나 그분을 어지간히 좋아하셨나 보네요. 지아키는 약간 놀라면서 말했다. 초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더 괜스레 추억이 강렬해진 걸 수도 있죠. 그러셨어요. 성함이 뭔데요? 혹시 아시면 찾아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니요. 됐습니다. 나는 허둥대며 말렸다. 추억은 추억 그대로 묻어두고 싶어요. 또 찾기 쉽지 않을 거고요. 걔네 집은 6학년 때 가게 문을 닫고 어디론가 이사를 갔어요. 마치 야반 도주한 것처럼요.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우라타가 돌아왔다. 읍장은 급한 용건 때문에 부재 중이라고 한다. 어차피 강연 때 뵐 테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우라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지아키가 운전하는 차를 탔다. 강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마을을 구경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우라타는 관용차를 내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운전기사가 있으면 거북하다. 지아키 한 사람 쪽이 대화하기에는 더 편한 것이다. 저 선생님, 좀 전 이야기 말인데요. 핸들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지아키가 말했다. 역시 소설처럼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무지 실망스러워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사랑인 여자아이네 집은 과자 가게였다고 다른 에세이에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끄덕였다. 실은 저희 엄마도 선생님과 같은 초등학교 졸업생이세요. 나이는 선생님보다 한 살 아래시고요. 외갓집이 과자 가게를 하셔서 어쩌면 선생님의 첫사랑 상대가 우리 엄마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과자 가게는 몇 개 없었으니까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좀 전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줄곧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이름이 선생님 입에서 나오면 어쩌나 하고요. 근데 맥이 빠지고 말았네요. 나는 웃었다. 영어관에 매점을 낸 사실을 적으신 걸 보면 확실한데 말이죠. 그걸 쓰면 상대가 어디 사는 누군지 바로 밝혀지죠. 아무리 옛날 이야기라고 해도 쑥스러우니까요.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열심히 내 책을 읽으신 거군요. 네. 하지만 반 이상은 혹시나 했었어요. 우리 엄마를 선생님이 좋아하셨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아무리 어렸을 때라고 해도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여장부인데다 엄청 수다스러우신 분이에요. 지아키 씨가 엄마를 닮으셨다면 엄마도 굉장히 미인이시겠는데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 덕에 나와 지아키의 거리는
단숨에 좁혀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면서 헛수고했어요. 그래도 두근대던 것만큼 얻은 게 있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한테 물었다고요? 누구요? 저희 읍사무소에도 선생님과 동급생이었던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엄마 사촌도 그렇고요. 아, 그래요? 근데 나를 기억 못 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모리오카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마을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아니요, 모두들 선생님을 잘 알고 계세요. 당연한 것처럼 말해서 나는 당황했다. 동창회 연락 한 번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 학생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게다가 병원 부원장 아들이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도 기억해 주리라고는. 난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근데 방송국 관련 일을 하시는 건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의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장남이니까요. 초등학교 졸업생 리스트에도 선생님의 직업은 의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동급생 말을 믿고 기입한 거겠죠. 그래요?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맡은 일의 성격상 초등학교에는 자주 왕래를 하거든요. 덕분에 선생님의 잘못된 기억을 발견했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로 전학 가신 건 3학년 때 일이던데요. 4학년 때가 아니고요. 에이, 설마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엇보다 내 일이다. 내가 그걸 착각할 리 없다. 아니요, 확실해요. 여러 동급생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네. 근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어쨌든 40년 전의 일이니까요. 혹시 일부러 거짓말을 쓰신 건 아니겠죠? 지아키는 신경이 쓰이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몇 학년 때 전학했는지 잊어버려도 이상한 건 아닌데요. 3학년 봄에 전학했다면 선생님은 분명 학교 화재 사건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럼요. 에세이에도 적은 것처럼 잘 알죠. 그래서 새 건물이었어요. 근데 새 건물이 완성된 건 선생님이 3학년 때 11월의 일이었어요. 화재가 있었던 건 그해 5월이고요. 선생님은 봄에 전학 왔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봄부터 11월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잠깐만요. 나는 머릿속을 정리했다. 지아키의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봄이라고 기억하는 게 착각이고 내가 3학년 11월에 전학을 왔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요. 선생님 전학이 3학년 봄인 건 확실해요. 초등학교 전입 기록은 다 타버려서 남아있지 않지만 현립병원 이동 기록이 읍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어요. 아버님께서 부원장으로 부임하신 건 선생님이 3학년 봄의 일이던데요. 나는 너무 놀랐다. 그와 동시에 지아키가 어쩐지 불쾌하게 느껴졌다. 어째서 이 아가씨는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알아본 것일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궁금해서요. 내 기분을 눈치챈 지아키는 먼저 말을 했다. 뭐가 궁금한데요? 아마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의 전학이 3학년 봄이라면 그로부터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학교가 타버린 것이 되죠. 학생들은 새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반년 동안 몇 군데 학교에 분산돼서 수업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건물에 들어간 것이죠. 아무리 옛날 이야기라고 해도 확실히
머릿속에 남아있을 만한 사건이 아닌가요? 나는 그녀의 말에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엄마도 확실히 기억하고 계세요. 저한테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뿔뿔이 흩어진 아이들을 모아서 야외 수업도 때때로 행해졌다고요. 그게 너무 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의 에세이를 읽었을 때 새 건물로 지어진 이후에 온 전학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거짓말을 적으셨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괴로운 듯이 지아키는 나를 바라보았다. 저 잠깐만 차를 세워주세요. 나는 너무 놀라서 평정심을 잃었다. 야외 수업이라는 말을 듣고 확실히 그런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런데 그 기억은 순간적인 것이라 흐릿했다. 되돌리려고 해도 영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정말로 새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전학을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당신 말은 어디까지 진실입니까? 동급생들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도 처음 반년 정도는 단신 부인, 즉 혼자 오셨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당신 말대로 학교가 불타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잊어버릴 리가 없겠죠. 나는 새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학을 한 게 아닐까요? 저, 그 아버님의 단신 부임이라는 기억이 있으신 건가요? 지아키는 이렇게 물었다. 아니요. 유감스럽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솔직히 답했다. 아이들한테는 아버지의 단신 부임도 큰 사건일 텐데 그런 일을 잊어버리셨다고요? 지아키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큰일이네요. 아무리 당신 말을 들어봤자 난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어요. 예상 밖의 전개였다. 선생님, 어느 쪽이 맞는지 관심 있으세요? 지아키는 장난기 섞인 웃음을 지었다.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쩌면 사진에 선생님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진이요? 어떤 사진 말입니까? 학교가 전소해서 분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정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거든요. 학년마다 찍은 게 초등학교 자료실에 잘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보긴 봤는데요. 어렸을 때 선생님의 얼굴을 알 수가 없어서 전 확인하지 못했죠. 정말 어지간히 열심히시네요. 나는 조금 기가 질렸다. 이번 강연회 건으로 학교에 몇 차례 갈 기회가 있었고요. 또 왠지 점점 더 알아보고 싶어져서요. 게다가 선생님이 모처럼 저희 동네 오시는 거니까 자료를 많이 모아서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지아키에게 별다른 뜻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 사진에 내가 찍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무서워지네요. 화재에서 신교사 준공까지 반년 이상이나 되는 기억이 나에게 누락되어 있는 셈이 된다. 그런 일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분명 선생님의 기억이 정답이겠죠. 지아키는 반대로 자신감을 잃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타버렸던 사실을 기억 못하다니 역시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제 방 건너편 밤하늘에 펼쳐진 새빨간 불꽃이 갑자기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언제 기억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게다가 그 불꽃이 학교 화재에서 본 것이라는 확신도 나에게는 없었다. 그렇지만 우연히 머리에 떠오른 무관한 기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얼마 뒤 나는 영화관 앞에 서 있었다.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뜨거운 생각이 삼켜버린다.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관은 예전 그대로 눈앞에 있다. 슈퍼로 바뀐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상처난 벽과 지붕이 멋지게 수리돼서 건물 수명이 늘어난 것이다. 폐관하고 방치된 채로 있었다면 이미 예전에 없어졌을 것이다. 영화 스틸 사진을 붙여놓은 쇼 윈도나 입장권 판매소도 당시 모습 그대로였다. 입구 위에는 상영 중인 큰 포스터를 거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생선, 배달이라고 크게 적힌 함석판 간판이 걸려 있다. 이상한 슈퍼군요. 나도 간신히 여유를 되찾았다. 사진 쇼 윈도나 티켓 매표소를 그냥 놔둔 건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동네 사람들의 희망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텐 소중한 건물이었던 거군요. 가슴이 먹먹했다. 이 영화관에는 많은 추억이 있다. 나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한테도 추억이 담긴 장소였던 것이다.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유감이네요. 입구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내일은 어떻게든 꼭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니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안에는 슈퍼 상태일 테니까요. 뭐 넓은 창고 같겠죠. 매점도 이젠 없을 테고요. 외관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또 이 강변 경치도 예전과 전혀 변함이 없다. 지금은 밝은 오후라서 한가로운 풍경을 느낄 수 있지만 밤에는 무서운 길이었다. 불빛 없는 깜깜한 둑길을 어른들 바로 뒤에 붙어서 귀가하곤 했다. 생각해보면 왜 그때는 그리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일까? 좋아했던 그 여자아이가 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영화관에 자주 다닌 것은 확실하지만 또 냉랭했던 집 분위기도 원인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거의 집에 없었다. 마작, 숙직, 그리고 왕진을 이유로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다. 내가 의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어린 마음에도 편한 직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시무룩한 얼굴로 시골 생활을 저주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찻상 위에 빵과 우유가 놓여 있고 모리오카에 장 보러 갔다 오겠다고 적힌 메모가 있는 날이 많았다. 나와 남동생의 저녁은 인접한 병원 취사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걱정은 없었다. 나를 혼낼 사람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영화관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를 딱히 좋아한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왜 그러세요? 계속해서 말없이 조용한 강 수면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지아키가 말을 걸었다. 여긴 저의 도피처였어요. 여기 오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고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웃음소리도 있었죠. 지금 와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영화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내가 직접 걷기로 했다. 지아키도 차를 두고 나를 따랐다. 기껏해야 10분 거리다. 차는 나중에 타러 돌아가면 된다. 길을 잘 아시겠어요? 중간을 고속도로가 가로질러서 꽤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몇 년이나 다녔던 길인데요. 눈 감고도 잘 갈 자신이 있어요. 강을 따라 걷다가 왼쪽으로 돌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지아키는 웃으며 끄덕였다. 걷고 싶었던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 여자아이의 집이 이 길 중간쯤에 있었던 것이다. 제 방에서 조금 옆으로 내려온 곳이라서 차를 타면 지나쳐 버릴 확률이 높다. 가게가 그대로 남아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어디에 있었는지 정도는 찾을 수 있다.
발길을 서두르면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얼굴이 떠오르려고 하면 일그러져 사라지고 만다. 늘 얇은 천에 가려진 모습만 떠오를 뿐이다. 그건 바로 영화관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하얀 얼굴이었다. 교실 안에서의 그녀 모습은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무심코 아 소리를 내며 멈춰 섰다. 상점 같은 모습을 한 폐가 한 채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가 살던 집임에 틀림없었다. 혹시 저긴가요? 지아키도 내 표정으로 눈치를 챈 모양이다. 가게 문이 부서져 있네요. 안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지아키가 먼저 말했다. 아니요,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나는 지아키를 막았다. 어렸을 때랑 똑같이 두근거리는 심장이 내 발길을 막았다. 어둠 속에서 몇 번 그녀 방의 창문 불빛을 바라봤었다. 영화관에서부터 뒤를 따라 그녀 방의 전기가 켜질 때까지 숨어서 지켜보곤 했다. 하지만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간 적은 거의 없었다. 왠지 모르지만 그녀 어머니가 무서웠다. 여자 혼자서 새 아이를 기르신 분이다. 그 엄한 모습이 아이인 나에게 무섭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무단으로 들어가면 마리한테 미안하잖아요. 어머나, 선생님, 그 이름을 밝히셨네요. 지아키는 웃음을 터뜨렸다. 마리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셨어요. 무의식 중에 그 말이 나왔다. 왜요? 미심쩍은 얼굴로 지아키가 물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요. 당황한 것은 내 쪽이었다. 잠시 후 우리는 학교에 도착했다. 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교실로 안내받고 현기증을 느꼈다. 학교 외관이나 복도의 분위기, 그리고 교무실의 모습에서 그리움이 조금씩 가슴에 차올랐는데 작은 교실로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맞아요. 여기가 우리 교실이었어요. 여기 마루 청소도 했고 창문도 닦았죠. 이 끝 교실이 틀림없어요. 내 자리는 이 주변 창가였고요. 갑자기 기억이 또렷하게 마구 되살아났다. 교실 뒷문에서는 콘크리트를 바른 테라스로 나갈 수 있었다. 거기서 친구들과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하곤 했다. 넓은 돌출창에는 다 함께 열심히 정리했던 가바야 문고가 꽂혀 있었다. 나는 등을 뒤로 젖힌 다음 의자 다리를 쿵쿵 울리는 것이 버릇이라서 늘 여자 담임 선생님한테 혼나기 일쑤였다. 나는 교실 안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돌출창 기둥과 마루의 감촉을 확인했다. 그리움을 넘어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기분이다. 이 창문에서 보이는 직원실 모습과 교정 흑색도 그대로였다. 그 옹이 구멍도 아직 남아있을까요? 지아키가 귓속말을 했다. 저 선생님이 낙제점 받은 시험지나 낙서한 메모를 버렸다는 그 옹이 구멍 말이에요. 그것도 에세이에 적은 적이 있다. 학교 울타리에 직경 2cm 정도의 옹이 구멍이 있어서 집에 가져가기 싫은 낙제 시험지나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노트 쪼가리를 거기에 쑤셔 넣어 버렸던 것이다. 글쎄요. 이 상태라면 당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머, 그래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강당 옆에 운동용구실이요. 거기 뒤 울타리예요. 운동용구실이라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아키는 함성을 질렀다. 그거라면 지금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험지와 메모가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에이, 설마요. 얇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요. 종이는요, 의외로 잘 썩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확인하러 가고 싶은 듯한 얼굴로
지아키는 말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 우리를 안내하던 교사는 놀라서 멍하니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나는 교장실에서 차 대접을 받았다. 내 앞에는 읍장 외에도 마을 상가회 회장과 교육위원장도 함께 있다. 오늘 밤 강연회에 앞서서 인사할 사람들이다. 지아키는 차를 가지러 나가고 없다. 마을은 예전과 별 변함이 없지요. 상점 회장이 나에게 물었다. 학교 근처에 저 가게 폐가가 있던데요. 나는 태연히 말했다. 모두 끄덕였다. 그 가게가 내 동급생의 집이었어요. 아마 6학년 때 어딘가로 이사를 갔었을 겁니다. 보니까 참 반가웠어요. 아, 야마세 상점 말씀이시죠? 상점 회장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다. 남편이 죽고 나서 부인 혼자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만. 그 말에 모두 생각난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 부인도 참 운도 없지요. 막 결국에는 범인 못 잡고 말았어요. 범인이라뇨? 나는 깜짝 놀랐다. 상점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막 뺑소니를 당해서 그만. 참 딱하게 됐지 뭡니까? 으슬으슬 오한이 들었다. 막 그때는 경찰도 역부족인 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경찰도 바빴죠. 화재 사건이랑 겹쳐서. 읍장이 변명하듯이 말했다. 막 그때 소방차에 치인 것 아니냐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막 그래가 경찰이 일부러 본격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상점 회장의 말에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화재라고 하면 초등학교. 갑작스런 구역질을 참으며 내가 물었다. 막 그래요. 막 그 소동 때문에 사체 발견이 늦어졌어요. 부인은 남편이 소방 일을 도우러 다니는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었나 보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섰다. 이거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 좀.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겠다. 교장실을 뛰쳐나와 넓은 복도를 걷고 있는 동안 구역질은 차츰 누그러졌다. 하지만 가슴의 고동소리는 가라앉지 않는다. 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 발단했다. 나는 지아키가 알려준 자료실로 발길을 향했다. 자료실은 학교 건물 끝에 있었다. 교실을 새로 꾸민 것이다. 관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나는 허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수선하니 정리가 안 된 선반이 많았는데 목적물은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오래된 앨범이 30권 정도 꽂혀 있었다. 나는 한 권을 집어 한 장 한 장 넘겼다. 역시 기념사진을 모은 앨범이다. 쇼와 초기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수학여행 사진도 있었다. 그 앨범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고 다른 것을 찾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앨범 아래에는 연도가 기입되어 있었다. 나는 1947년생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1956년이나 1957년이 될 것이다. 해당하는 앨범을 찾으니 손가락이 떨렸다. 여기 와서 알게 되는 것이 무서워졌던 것이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이 안에 있는 사진에 내가 없기만을 그저 빌 뿐이다. 사진 안에 없으면 나의 전학은 신축 이후임이 확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과 무관하게 된다. 근데 무엇과 무관하게 된다는 거지? 나는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쩐지 내 안에 다른 내가 들어있는 것 같다. 그쪽에 나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용기를 내서 앨범을 펼쳤다. 그리운 옛날 건물을 배경으로 한 졸업 기념사진이 몇 장 이어졌다. 그런데 그립다고? 나는 나 자신의 반응에 두려움을 느꼈다. 흔히 볼 수 있는 오랜 목조 건물이다. 일반적인 그리움일 거야. 억지로 나는 스스로에게 일렀다. 이윽고 거기에 다다랐다. 교정 배후에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그 황량한 광경 아래 6, 70명의 아이들이 계단식으로 나란히 줄 서 있다. 6장의 사진 아래에는 각각 학년이 기록되어 있었다. 재빨리 나는 3학년 사진을 보았다. 자료실의 침침한 조명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앨범을 들고 복도로 나갔다. 아직 복도에는 햇살이 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얼굴 식별이 가능해졌다. 사이좋은 친구들의 온순한 얼굴이 떠올랐다.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대충 요리조리 살폈다. 가슴이 철렁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친구들한테 둘러싸인 내 얼굴이 거기에 역력히 있는 것이다. 맥이 풀릴 것 같았다. 앨범을 떨어뜨릴 뻔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멈추지를 않는다. 나는 다시 한번 초등학생인 나를 보았다. 초등학생인 나는 매우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아키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다. 나는 3학년 봄에 이 학교로 전학을 온 것이다. 그리고 화재를 겪어서 분산 수업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얼어붙어서 갇혀있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녹아 흘러넘쳤다. 오래전 그날 밤 나는 차고 옆 풀숲에 앉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본 것이다. 왕진이라고 아버지를 부르러 온 간호사 사나이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아버지와 키스하는 것을 나는 본 것이다. 설마 내가 보고 있을 줄은 모르고 아버지도 사나이를 끌어안았다. 그래서 난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왜 늘 우울한 기분이었는지를, 아버지의 귀가가 왜 늘 늦는지도 알게 되었다. 괴로웠다. 어린이였던 나는 본 것을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도 어머니와 화해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살짝 방을 빠져나와 차고 옆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건 더 괴롭고 무서운 일을 아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 차는 좌우로 흔들리면서 돌아왔다. 라이트 한쪽이 망가져 있었다. 옆에는 사나이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다. 사나이가 보는 데서 아버지한테 말할 수는 없다. 차는 차고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버지와 그녀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나는 차고로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다. 차고 안에서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하는 수 없어. 아버지의 무서운 목소리가 울렸다. 경찰에 자수하면 난 끝이야. 사나이는 울고 있었다. 왕진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들통날 거야. 이 상태로는 내일 붙잡히게 돼. 타이어 자국이 계속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오늘 밤밖에는 없어. 잘 처리할 테니까 넌 돌아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경찰한테 가요. 안 돼. 넌 내 인생을 망가뜨릴 작정이냐? 나한텐 두 아이도 있어. 경찰에 갈 거라면 진작 그 남자를 차에 태워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겠지. 자, 너한텐 피해 주지 않을 테니까 잊어버려. 분명 잡히고 말 거예요. 차도 다 망가졌고요. 사나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걸 몰라?
타이어 자국이 지워지면 어떻게든 될 거야. 혼잡을 틈타서 차를 나무나 어디에 부딪힐 거야. 시간이 엇갈리면 아무도 방금 전 사고와 관련 짓지 못할 거라고. 나 자신 있어. 어서 가. 거기까지 듣고 나는 무서운 생각에 집으로 도망쳐 왔다. 평상시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말투였다.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윽고 돌아왔다. 아버지는 곧장 나와 남동생 방에 들어왔다. 난 그때 엿들은 것이 들켰다고 생각했다.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나는 필사적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와 남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다시 방을 나갔다. 지금 한 이야기 다 들었어요. 라고 말하고 아버지 등 뒤에서 매달리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사형당하면 어쩌나 하고 그 걱정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초등학교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깬 것은 한밤중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입원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에 가셨다고 말씀하셨다. 화재는 아버지의 지심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역시 차고에 차는 없었다. 동쪽 하늘이 새빨갛게 타고 있다. 나는 제 방에 올라가서 확인했다. 수많은 어른들이 제 방 위를 달려가고 있었다. 그 중에는 동급생들 얼굴도 보였다. 나는 어머니의 제지를 무시한 채 학교로 향했다. 낮에 비가 내려서 질척거리는 길에는 수많은 타이어 자국이 겹쳐 있었다. 소방차와 경찰차에 의한 자국이었다. 타이어 자국을 없앨 거라고 말했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아버지를 찾아 돌아다녔다. 이윽고 아버지의 차를 발견했다. 아버지 차는 소방차를 들이받은 상태였다. 아버지가 굽실굽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불꽃을 배경으로 해서 확실하게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일은 평생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 물론 어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다. 마린의 아버지가 뺑소니한테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은 다음날 학교에서 듣고 알게 되었다. 그래, 마린의 아버지를 친 사람은 우리 아버지였던 거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난 적어도 마리를 지켜주려고 필사적이었던 거야. 그 생각뿐이었겠지. 영화관에 드나든 것도. 빵과 우유를 사면 조금이라도 그녀 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쳤던 것이다. 하지만 마린의 어머니는 눈치를 챈 것 같았다. 그래서 집 가까이에는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이다. 학교 화재 사건이나 분산 수업은 나한텐 아무래도 상관없는 문제였어. 그것보다도 아버지의 뺑소니가 언제 발각될지를 두려워하면서 지냈지. 그 스트레스로 고열이 나서 2달 정도 모리오카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말았다. 그것도 지금 떠오른 기억이다. 그래서 나는 새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전학을 온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학교에 불을 지른 이유가 고작 둑길에 난 타이어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였다니. 나는 아버지의 간사한 꾀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크나큰 소방차가 몇 대 지나가면 쉽게 지워질 것을. 그 당시 이 시골 마을에 자동차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진창에 난 타이어 자국 때문에 틀림없이 아버지의 범행이 발각되고 말았을 것이다. 초등학교를 불태운 이유는 사고 현장보다 학교가 앞에 위치한 점과 대화재 치고는 비교적 거의 아무도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뺑소니를 해도 아버지는 무차별 살인자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다.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뉘우쳤다면 신도 자비를 베풀었겠지만 아버지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다. 내가 집에 정남이가 떨어져 고향 의대를 지원하지 않고 도쿄로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비록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저변에는 뺑소니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인 아버지가 태평하게 병원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강하게 소용돌이친 것이다. 저 선생님, 갑자기 등 뒤에서 지아키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네? 지아키는 내 손에 있는 앨범을 바라보았다. 나는 지아키가 알아본 것이 사실이었다 라고만 설명했다. 지아키는 말없이 끄덕였다. 근데 그건 뭐예요? 지아키의 손에는 몇 장의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정말로 있었어요. 선생님이 쓰셨다는 그 메모 말이에요. 거짓말 말아요. 그게 여태까지? 시험지는 종이질이 나빠서 한 장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메모는 남아있더라고요. 뿌듯해하는 표정으로 지아키는 나에게 그것을 건넸다. 옹이구멍 장소를 확인하려고 갔는데 널빤지 못이 부슬부슬 떨어져 있지 뭐예요? 널빤지를 떼고 팔을 집어넣어 찾았다면 바로 알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탐정하셔도 되겠는데요. 나는 이렇게 말하며 건네받은 종이를 보았다. 정말로 내가 쓴 것인지는 모르겠다. 의미 불명의 문장과 만화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 다른 아이들이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넘긴 다음 장에서 내 시선은 멈췄다. 말이 미안해. 꼭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서툰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안간힘을 다해 눈물을 참았다. 진심 어린 생각을 했던 나 자신이 가엾고 사랑스러웠다. 아버지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한 것이다. 와, 멋진 러브레터네요. 지아키가 들여다보며 좋아했다. 지아키한테는 미안하다는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지아키한테 부탁하는 게 낫겠어요. 나는 종이를 마구 구기면서 말했다. 뭘 부탁하시려고요? 말씀해 보세요. 저 야마세 마리코의 거처를 알고 싶어요. 생각난 이상 그녀를 찾아 사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어렸을 적 내 마음에 대한 어른인 나의 의무인 것이다. 지아키는 새 임무를 부여받고 기뻐했다. 나도 무언가에서 해방된 느낌이었다. 큰 안도감이 나를 감싸왔다.